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에서 에너지 뿜뿜 받고 온 장다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장이 있어서 기후정의 행진을 못 갔지만 그래서 좀 에너지가 약간 조금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이 그린 뉴딜 핫라인에 돌아오면서 뭔가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받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는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이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하면서 멤버가 바뀌었어요. 원래 윤탁쌤, 연호쌤이 진행을 하셨는데 네, 다울쌤은 그대로 이제 계속 계시고 저랑 저스틴쌤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개편이 됐고요. 저스틴쌤은 원래 그린 뉴딜 핫라인 진행하시다가 네,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네, 저스틴쌤 돌아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좀 많이 부담이 돼요. 제가 그 다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는 기간 동안 너무 그린 뉴딜 핫라인이 잘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내피셜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저희 뭐 회의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그린 뉴딜 핫라인 너무 요즘에 방송이 잘 되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그 명성에 누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지난 연휴 동안 쉬지를 못했습니다. 방송 준비하느라. 저와 저스틴쌤이 힘을 합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해요. 다경쌤도 개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 먼저 보면서 시작할게요. 다울쌤이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GIRAFFE 기린이죠. 93395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잘 들으셨다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알기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셔서 챙겨 듣고 있고 웃음 포인트도 많아진다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24 기후행진에도 참여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하셨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저랑 윤탁쌤, 연호쌤 세 분의 케미가 멋지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세 명의 케미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저스틴쌤과 다경쌤과의 새로운 케미 또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팟빵 댓글 저스틴쌤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팟빵에서 이제 된 사람 되기 9월 24일 조카 결혼식으로 행진에 직접 참여하진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댓글은 가끔 쓰지만 방송은 매해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의 조카 결혼식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다는 그런 댓글이네요. 네, 오늘은 언론이 기후위기의 숨은 조력자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 매체도 소개해드리니까요. 광고를 듣고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위기의 숨은 조력자? 언론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최근 3, 4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나 폭우, 폭염 같은 이상 기후가 잦아지고 더 거세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 인류가 그 화석연료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기 중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이제 고작 1.1도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기후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 사회만 봐도 2018년에 서울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랐던 역대급 폭염을 겪었고 2020년에는 무려 54일 동안 비가 지속되었죠. 역대 최장 장마가 있었고 올해도 3월에 울직 삼척에서 200시간이 넘게 지속된 역대 최장 산불도 있었고요. 얼마 전 8월에는 수도권의 최악의 집중호우를 겪어서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이런 피해가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가뭄, 홍수, 산불 이런 피해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끊이지 않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정말 올해 들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정말 기록적인 폭우. 거기에서 무려 1,700명 이 정도가 이제 목숨을 잃었고 또 3천만 명 정도 이상이 또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기후변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류에게 집단 자살이냐 아니면 집단 행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지구 평균 기온은 무려 3도 가까이 오르고 재앙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그 기후위기에 맞서서 직접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 적은 것 같아요. 왜 내 미래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 살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언론의 역할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의제 설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세팅하는데 역할을 되게 크게 하잖아요. 뭐 언론 관련해서 뭐 유명한 명언들도 많죠. 신문 없는 정부보다 뭐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일 텐데요. 그만큼 이제 언론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언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어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정말 이 시급한 정도만큼 다루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를 기후위기 관련해서 강의할 때마다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께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구글 검색창에 영어로 Code Red for Humanity 가디언이라고 치시면 첫 번째로 검색에 뜨는 가디언지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기사에 나오는 사진인데 지난해 8월에 유엔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그날 영국의 주요 일간지 일면을 모아놓은 사진이에요. 이때 유엔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 인류가 지금 처한 기후위기 상황이 적색 경보 상황이다. 영어로는 Code Red for Humanity가 핵심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요 일간지 일면에 Code Red for Humanity가 크게 박히고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강렬한 사진과 함께 그야말로 주요 일간지 일면을 다 도배했거든요, 그날. 저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다울쌤이 공유를 해주셔서.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산불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강력한 것 같고 동시에 또 여기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선 보면 이제 기후위기 얘기할 때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산불은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이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것들 이 산불과 같이 사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나의 문제다? 강력하게 그렇게 좀 와닿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영국 국민들 역시 기후위기 상황을 정말 체감을 좀 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같은 날 제가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보고서 소식을 일면에 실은 신문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중요한 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곳들도 많지 않았어요. 뭐 8면이나 뭐 13면 정도의 아주 작은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청와대나 정부나 국회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신문 스크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 스크랩을 가지고 여론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를 보는데 이렇게 신문들이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를 일면에 다뤄주지 않고 중요한 기사를 보도해주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과 참모들, 행정부의 장차관들, 고위관료들, 입법부 국회의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에 있는 CEO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의사결정자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언론이 먼저 앞서서 다뤄지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낮아지는데 언론도 숨은 조력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소극적인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낮아서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게 사회에서 그만큼 관심이 높으면 언론이 안 다룰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관심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 언론이 좀 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난 5년간만 살펴봐도 역대급 정말 100년에 한 번 와야 되는 이상기후가 매년 반복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이상기후에 대해서 보도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산불이라든가 얼마 전에 수도권 집중호우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도량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이상기후를 발생시켰던 그 원인인 기후변화, 그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는지, 해결책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기후위기를 인류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언론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정 역시 이렇게 보도가 되어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피해 사례, 결론만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론이 해야 하는 일과 언론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스틴 쌤? 예, 사실 기후위기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언론들이 잘 보도를 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기후위기가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쟁과 같은 거잖아요. 전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기반 시설들이 다 망가지고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이상기후 현상들이 이제 적이 될 건데 사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북한이랑 그러면 국민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해서 언론에서 안 쓰나요? 써야 되잖아요. 그것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이제 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또 언론의 그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보통 흔히 이제 세 가지 역할들을 얘기를 해요. 단순한 정보 전달,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 또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의제를 설정을 하는 것. 그 바로 이제 기후위기가 이 의제를 설정하는 그 역할, 그것을 이제 언론이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고, 오히려 이제 영국의 이제 가디언 같은 그런 언론사에서는 이제 기후위기가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언론이 직접 이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저희도 기사를 조금 밸류가 떨어지고 일면에도 안 나오고 그래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변명은 부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스틴 쌤이 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언론사 영국 가디언에서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환경서약 2019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 환경서약이 무엇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디언지는 원래 환경 분야의 보도를 상당히 심층적으로 잘하는 언론사로 유명했는데 2019년 한 5월쯤인가 가디언지가 전 세계에 의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클라이밋 체인지, 즉 기후변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클라이밋 체인지를 가디언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기후변화 자체가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온건한 단어다. 그래서 기후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클라이밋 이머전시 아니면 기후위기를 의미하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로 이 용어를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예를 들면 글로벌 워밍 같은 경우도 지구 온난화잖아요. 근데 너무 약하다 그래서 글로벌 히팅, 지구 가열화라는 단어로 대체를 하죠. 이러면서 더욱더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겠다고 가디언지에서 발표를 하는데 같은 해 10월에 아예 환경서약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상황에서 정론지 언론사로서 이를 대하는 자세를 서약으로 정리한 거죠. 전문은 인터넷에 한국어로 가디언의 환경서약이라고만 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 내용 중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주요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가디언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탁월한 보도 역량을 발휘해서 환경 보도를 지속할 거라는 거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상업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과학적 사실에만 근거를 두고 보도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상기후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상기후가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또 보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탐사 보도할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이거는 그냥 화석연료를 써서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를 발생시키는 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 경제 시스템, 정치적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뭐 이민 문제라든가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분쟁 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보도하겠다라고 하고요. 이 서약을 이행하는 과정도 매우 투명할 거라고 밝히고 있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앞으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기업들, 그 화석연료 채굴 관련된 광고를 싣지 않겠다라고 가디언이 서약을 해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화석연료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많은데 이 광고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근데 가디언은 이렇게 서약에서 공언한 대로 2020년 재작년 1월부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를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가 거의 뭐 그린피스처럼 기후위기에 정말 진전성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뛰어든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 다른 언론사들도 자신들이 어떤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석유나 이제 가스를 이제 채굴을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철 산업에서 이제 온실가스들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한테부터 이제 다 광고를 받지 않을 것인지 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들고,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언론들이 기업의 광고에 상당히 이제 또 수입이 많이 이제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한테 이 광고를 받으면 어떻게 그 기업들에게 뭐 불리하거나 비판을 하는 기사를 쓸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도 그런 경험들 뭐 어디에 이제 광고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되는 관련 기업들과 연관되는 그런 광고들은 사실 좀 쉽기 어려웠던 그런 사실 좀 기업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금 어렵지만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린피스가 기업들이나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돈을 받으면 그만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린피스가 정부나 기업들의 돈을 받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론도 마치 기업들의 광고를 받는 게 관행처럼 지금 되었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산업의 이해관계와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디언의 이런 움직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울쌤이 영국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거 이번에 대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프랑스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는 아예 그 언론인들이 환경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헌장을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 같은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올해 6월에 프랑스에서 이제 폭염이 있었는데 유럽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뭐 산불도 심했고. 그런데 그때 보도를 하는데 이 언론의 보도가 어떤 보도였냐면 어떤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였죠. 폭염 기사에 일광욕 하고 있는 사진을 썼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논쟁이 됐던 거야.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한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렸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헌장이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에 이제 다울쌤 이 소개를 해줬던 그런 내용하고 조금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한 10개가 넘는 이제 헌장들 내용이 있는데, 일단 뭐 기후위기를 더 이상 이제 환경의 틀에서 가둬서는 안 되고 모든 주제를 기후위기의 프리즘으로 바라봐야 된다.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후 위기와 이제 기후 적응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방제 시설도 제대로 해야 되고 기후 위기에 조금 더 이제 취약한 계층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에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안보적인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문제를 다루는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이거 자연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하고 결국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 저희도 자주 얘기하는 게 개인들이 텀블러 쓰고 자전거 타고 채식 더 하고 중요한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 정말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린피스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의 실천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기후 감수성, 환경 감수성이 이제 커지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개인들은 하고 우리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가장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 활동으로부터 자금 지원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받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고 그 다울쌤이 작년에 국제 기자들 심포지엄인가 그 포럼 같은 거 참여를 해서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좀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뉴스룸의 독립성을 강화를 한다. 뉴스룸 결국에는 편집권이 독립이 돼야 된다. 기자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와 과학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결국 이게 이제 자금 지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게 뭐 이제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요.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실명을 쓰려고 하면 이거 좀 이니셜로 바꾸면 안 되겠냐는 아니면은 회사 이름을 빼고 그냥 한 제철 회사에서 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조금 마사지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언론사들이 돈을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하는 거고 광고를 하면 이제 편집 이제 데스크가 이런 또 눈치를 보고 아니면은 뭐 좀 봐주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독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언론의 중대한 역할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기후위기 보도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제가 이거 전수조사를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3,000개 정도 언론에서 이제 4,000개 건 정도 가까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요 언론사들 뭐 메인이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방송에도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기사를. 그런데 IRA 관련해서 거의 뭐 여기 계신 쌤들도 기억에 남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되냐. 보조금 어떻게 되냐. 사실 그 얘기들만 계속 나왔잖아요. 거의. 사실은 이제 좀 소수의 언론들이 이 한국의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IRA가 세계의 재생에너지 시장 판도를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심층 보도를 한 언론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봤던 언론들의 대다수는 이 전기차 보조금 여기에만 너무나 이제 집중되었던 것. 그게 사실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웠고 왜 안타까웠냐면 사실 이제 전 정부 있을 때 어쨌든 그린 뉴딜이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하고 2030년 NDC 목표 그러니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제 상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런데 이 IRA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지만 내용들을 보면 오바마 정부부터 있었던 이제 재생에너지에 투자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인 거예요, 사실. 미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죠. 예, 맞아요. 그리고 미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이렇게 됐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이 집 나간 그린 뉴딜이 어디 갔나 도대체. 그린 뉴딜이 제대로 되고 있어? 아니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은 뭐야? 에너지 정책은 뭐야? 이건 그냥 원전만 얘기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린 뉴딜
함께 조금 다시 한 번 더 그 조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저는 좀 그런 아쉬움들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언론 이번에 이제 IRL을 보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거 조금 약간 더 나은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이 이제 한국언론재단에 보면은 비카인즈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카인즈가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제 언론 기사 있잖아요. 이거를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어떤 보도를 하는지 이 기사 검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키워드 분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RA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이 IRA와 함께 많이 언급이 되거나 기사에 많이 나왔던 키워드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았던 게 이제 전기차, 그리고 보조금, 뭐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여기 대본에 이제 붙여놨는데, 정말 청취자분들께서 못 보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비카인즈에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IRA와 연관된 검색어들이 이제 크기들이 나오죠.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산업통상부, 이동훈 외교부 차관, 현대차, 보조금. 사실 딱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떤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보도가 많이 되었는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고, 정말 사실은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한국에서 이제 뒤처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린 뉴딜 아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 키워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여기 관련된 기사만 뭐 수백 수천 건일 텐데, 지금 그 사건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사실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시장을 어떻게 이끌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낸 거잖아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개편되고 교통체계가 바뀌고 온갖 인프라가 구축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겠다. 이게 기본 요소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큰 흐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매우 그 중에서 일부분인 과연 우리나라 현기차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하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을 앞으로 옥죄일 텐데, 거기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고민보다 이런 미시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는 보도가 진짜 답답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남들이 잘 안 짚는 포인트인데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요. 이게 바이든이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기차 보조금. 이 얘기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후보 시절에 이미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정책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이제 전기차들에 대한 뭐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을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한국 사회의 정책으로 진짜 제대로 하려고 내재화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되고 고민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게 닥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계속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좀 더 이제 발을 맞추지 못하고 보조를 하지 못하고 뒤처져 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전환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언론이든 정부든지 각성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미리미리 빨리 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이외에도 일반적인 기후 보도에서 언급되는 또 한국 언론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후 관련 보도가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많이 늘었거든요. 1년에 이제 거의 한 1만여 건 정도로 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언론이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 자료에서 7가지 문제점을 짚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 관련된 7가지 문제점. 근데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많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가 정책의 검증 및 감시 소홀.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들에 동의해주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온실가스 주요 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기사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 두 번째는 계절성 보도.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있는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뭐 한파라든가 여름에 폭우, 폭염, 이때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 다른 계절에는 기후위기 관련 보도가 확 적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상기후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보도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기후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 비약. 정부가 설정한 정책적, 제도적 목표만 달성되면 마치 기후위기가 해결될 것처럼 사실 그 목표보다 실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목표만 세워놓고 목표만 잘 설정하면 마치 기후위기가 해결될 것처럼 논리적인 비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취재원 선택과 인용의 문제. 매우 소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모든 기후 관련, 에너지 관련 주제에 대해서 검증 없이 인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따로 있는데 마치 특정 전문가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부분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데 여섯 번째는 일관성 없는 보도. 언론사가 같은 날, 같은 언론 지면에서 한쪽에서는 기후위기 심각해서 막 미중유의 문제고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급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고 뭐 원전을 더 늘려야 되고 뭐 이런 보도들이 같은 신문에 같은 날 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사 내용의 획일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국회나 나오는 보도자료만 의존해서 그 보도자료 내용이 맞는지 과연 사실을 담고 있는지 더 들여다볼 앵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보도자료만 뱉고 쓰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된 보도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똑같은 기사 제목으로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린피스가 보도자료를 내도 어떨 때 보면은 저희 보도자료에 주어 수로도 안 바꾸고 복사해서 내보내는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보도자료가 잘 실려줬으니까 뭐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도 그린피스 보도자료 말고 다른 기업이나 정부의 보도자료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린피스 보도자료를 봐도 저희가 진짜 엄밀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내보내지만 그래도 우리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 기자들도 검증을 해야 될 거고 다른 앵글은 없는지 다른 들여다봐야 될 이슈는 없는지도 고민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당이 내보내는 정말 팩트체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인지 이제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죠. 네, 여기서 정말 많은 명확한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해외 언론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캅이라고 흔히 저희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Conference of Parties, 그래서 당사자국 이제 총회라는 거거든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국 총회가 이제 27번째가 다음 달에 있고 거기에 이제 다울쌤이 참여를 하십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열리는 캅27이라는 것이 정말 올해 중요한 회의인데 이 회의를 얼마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심층적으로 보도할지 그게 사실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제대로 좀 보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이제 캅 26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기후위기 회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약간 보도는 하긴 했는데 이 보도들이 뭔가 좀 파편화돼서
하나의 이제 뭐 꼭지 정도 이제 기사에서 들어가는 one of them이었던 거죠. 그렇게 됐던 반면에 해외에 있는 해외 언론들은 상당히 이제 이 심층 보도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이 캅 회의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흔히 말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회의의 올림픽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BBC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뭐 스트레이트 기사도 내고 주요 이슈도 신층 취재하고 전문가 코너도 하고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요소를 넣고, 또 이거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캅 26이라는 것이 그냥 회의니까. 또 그런 것들을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그렇게 좀 쉽게 풀어쓰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이었다. 그래서 좀 그런 기억들이 사실 좀 많이 납니다, 작년에. 이게 바로 한국 언론이 배워야 할 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한국 언론도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네,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우리나라 언론 최초로 한겨레에서 기후변화 전담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2주의 온실가스 농도도 한겨레 지면에 싣고 있고요. 최근에 417 ppm 정도라고 알린 보도도 나왔었고,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기후변화 뉴스를 모아서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요. 기후변화 N이거든요. N이 이제 우리 특수기호 중에 그리고 and를 뜻하는 표시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기후변화 N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면은 한겨레 기후변화 관련된 보도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최근에 뭐 KBS라든가 MBC,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등 기후변화 팀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제 시리즈들이 있어요. 예전에 세계일보 윤지로 기자가 뜨거운 지구, 차가운 관심 시리즈라는 것들로 기후위기 문제를 쭉 다뤘었고, 관련해서 기후변화 언론인 상도 탄 적이 있고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JTBC의 박상욱 기자의 기후 1.5 시리즈가 있거든요. 저희 그린피스 직원들도 매주 챙겨보는 그 보도인데, 박상욱 기자가 지금 거의 2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360도 VR 활용해서 기후재앙 눈앞에 보다 시리즈도 냈었고, 경향신문에서 작년인가요?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고 해서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접 일선에서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매우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TBS의 신박한 벙커라고 치시면 예전에 황우석의 거짓말을 잡았었던 강양구 기자가 매주 한 번씩 기후변화 관련된 뉴스를 진행을 하거든요. 심층 보도도 진행을 하고, 이런 매체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과학적인 정보를, 그리고 심층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기사, 언론뿐만 아니라 360도 드론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들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이 기후 위기를 보여주면서 네. 대중들한테 조금 더 그 관심,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모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스틴 쌤?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캅 26 너무 이제 해외 언론과 비교가 됐는데 올해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잘하는 이제 사례들도 이제 조금 전에 다올쌤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의 좀 언론들이 좀 더 모범적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좀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기후위기,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너무 이거를 정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전 세계가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언론이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기후위기는 뭐 사기라든지 기후변화는 원래 항상 있어 왔다라든지
이런 이제 보도들 가끔씩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유엔에서도 이제 이런 가짜 기사들이 이제 이 여론을 이제 정말 사회를 극단화 현상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 때나 그럴 때도 음. 우리나라는 그 기후 위기를 약간 정치 전략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없어져야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유엔이 제시하는 좋은 보도 기준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전에 나왔던 헌장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일맥상통한 것들이 사실 많긴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지나치게 과장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론의 좀 속성이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을 찾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뭔가 좀 특이해야 돼. 기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야 이게 기사가 돼? 이 기사거리 캅 27. 야 그거 뭐 회의도 하고 재미없잖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부에서 언론사에서. 그런데 이제 너무 중요한 것들은 이제 꼭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이제 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현상들만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하는 것들, 자극적인 내용들만 다루는 것들은 우리의 솔루션을 또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또 져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하지 마라. 라고 유엔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뉴스는 기후 문제만 국한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거죠.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지역에서 기후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라.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기후 정의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이 기후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기후 위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에 좀 더 취약한 지역, 저지대라든지 아니면 해안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좀 저소득층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 수도 있고 좀 소득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사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후변화에 엄청나게 이제 기여를 한 그런 국가들보다 또 아닌 국가들에서 이제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방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열악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제 남반구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이제 지역에서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라라는 건데 최근에 또 우리 이번에 여름에 폭우가 있었을 때 잘 기억하시죠? 그 대통령이 지하방이라고 하나요? 반지하방. 거기를 방문을 하면서 또 뭐 이슈가 됐는데 그때 대부분 이제 반지하 그 상황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기후 정의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죠. 결국에는 좀 더 취약한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어려운 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회 정의와 연결해서 기후 문제, 기후 위기 문제를 해설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아젠다를 던져주는 것, 취재를 하고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언론에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유엔이 제시하는 기준에 더해서 또 우리 저스틴 쌤께서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다올 쌤은 여기에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작년에 아까 저스틴 쌤도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세계 기자 대회에서 기조 연설자로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건데 영국의 가디언지 출신의 그 언론인 중에서 앨런 러슬빌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년간 가디언지의 편집국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옥스포드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주제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하지만 The Role of Media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with Alan Russell-Beacher라고 치시면 이 유튜브 영상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지난 한 2년 동안에 봤던 강의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는데 앨런 러셀 빌저가 강조한 기후위기를 다루는 언론의 4가지 역할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기후위기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설명해라. 기후위기 정말 복잡하거든요. 기후과학이. 근데 이걸 복잡하게 얘기해서는 도저히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언론은 이를 최대한 단순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슈와 연결을 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동산, 경제, 일자리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기후위기가 어떻게 그 이슈와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언론 기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희망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라.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지만 과장할 필요는 없고, 동시에 너무 심각성만을 강조를 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갖고 있고 희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희망과 해결책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변화를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언론이 너무 기후위기 심각하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Journalism should be an answer, not another problem 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보여주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지, 가뜩이나 기후위기 심각한데 언론이 거기다가 문제를 하나 더 얹히는, 언론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가 돼버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했던 게 기억에 남아서 오늘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기후위기의 숨은 조력자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이렇게 많은 조언과 역할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언론의 이런 현 상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주제여서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더 많았지만 또 제한된 시간이어서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한국어로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로 한번 가장 조회수가 높은 방송들이 뭔지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 재작년인가 제가 했을 때는 언론 매체들이 만든 그 유튜브 영상보다는 민간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SNS 쪽에 전통적인 매체가 아닌 곳들이 만든 영상이 순위권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검색해보니까 그래도 뭐 KBS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방송사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만든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상위 그 조회수가 높은 상위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외에도 우리가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의 역할이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이렇게 기후위기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통적인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유튜브도 활용해서 영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고 좀 변화된 상황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약간은 좀 희망이 좀 더 생겼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또 다경쌤이랑 또 언론인 경험이 있으신 저스틴쌤이랑 같이 다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다울쌤이 그 언급을 해주셨던 코트, Journalism should be an answer, not another problem. 이게 정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좀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기자들이 좀 좋아하는 게, 언론이 좋아하는 게 뭔가 대립을 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기사들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뭐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것이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후위기 대응이 다시 한 번 더 뭔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 역시 결국에는 이에 대한 해답은 함께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언론도 이제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좀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블럼이 아니라 앤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걸로 저는 오늘 방송 소감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그린 뉴딜 핫라인을 처음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언론의 이런 역할과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울쌤, 저스틴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